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살다 보면 아파서 병원을 찾을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크게 아플 때도 있지만 거의 감기나 복통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환에도 덜컥 겁이 나거나 의심이 커져 병원을 찾는 횟수는 증가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유쾌하고 진솔하게 진단을 내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너무 걱정 근심병에 쌓여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기회와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시영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괜찮아 안 죽어입니다. 괜찮아 안 죽어는 응급의학과 의사였던 저자가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며 경험한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얻은 인생의 깨달음을 유쾌하지만 진지하게, 묵직하지만 깊이 있는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삶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에 놓인 이를 이 세상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 늘 시간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저자는 어떤 환자를 만나든 이 사람이 당장 죽을 것 같은가를 먼저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으로 터전을 옮긴 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약 먹으면 좋아질 장염 증상을 가지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이 찾아왔고 응급실에 가라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귀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상대해야 했죠. 20여 년을 전문의로 지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며 뒤늦게 어른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소심하지만 씩씩하게, 대책은 없지만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기꺼이 버텨낸 우리의 소생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주며 또한 인생에 대한 여유와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줍니다. 괜찮아 안 죽어. 김시영 지음. 붕어빵. 나이가 들면서 시원찮은 구석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눈도 흐려지고 귀도 가물가물해지고 이도 약해지고 허벅지 굵기도 점점 슬림해진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있는 그대로 힘들어하거나 애쓰지 않고 받아들이면 좋을 테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짠해지기도 한다. 세수하다가 턱에 하얀 먼지가 묻은 게 보여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먼지가 아니라 흰 턱수염임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휴대전화의 작은 글씨를 보려고 나도 모르게 전화기 잡은 손을 눈에서 한 뼘쯤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랬고,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나에게 물 마시러 주방에 가던 딸아이가 밤도 늦었는데 볼륨 좀 줄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그랬다. 잠시 서글프지만 어쩔 수 있나 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턱의 흰 수염은 먼지가 아니니 애써 닦을 필요 없이 면도기로 잘 깎으면 그만이고, 눈은 아직 돋보기를 써야 할 수준은 아니니 휴대전화 글자 크기를 2단계 정도 키우면 그만이고, 나름 조용하게 본다고 보는데 TV 볼륨이 가족에게 방해가 된다면 헤드폰을 끼면 될 일이다.
그렇게 나이 먹으며 생기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보다 수십 년 먼저 노화 과정을 시작한 선배들과의 생활은 또 다른 이야기다. 진료라는 것, 특히 동네 의원에서의 진료는 대화가 거의 전부다. 환자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말하고 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묻는다. 그리고 의사의 질문에 환자가 다시 대답하는 이 반복 과정이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라지만 진료의 기본인 문제는 여전히 꼭 필요하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예전과 비교해 TV 볼륨을 조금 키우면 그만인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노화가 진행 중인 인생 선배들과 이 중요한 문진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 평소 TV 볼륨보다 몇 배나 높인 볼륨으로 또박또박 말해야 할 때가 많다. 그렇게라도 해서 대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조차도 되지 않으면 나는 책상 구석에 모아놓은 이면지를 집어들고 사인펜으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써내려간다. 이조차도 먹히지 않으면 손이 바빠진다. 온갖 손짓으로 질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빌어먹을 보청기를 안 끼고 와서 결국 내 목을 쉬게 만든 할매가 있다. 겨우 진료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이 할매 내 손을 잡더니 미안하단다. 다음엔 보청기를 꼭 끼고 오겠다며 거듭 사과를 한다. 나는 그런 할매를 다시 의자에 앉힌다. 목이 아파 더는 큰 소리로 말을 할 수 없던 나는 결국 이면지와 사인펜을 집어든다. 이 할매는 눈도 침침해서 글씨도 진짜 크게 써야 한다. 할매, 차가 쌩쌩 다니고 골목에 오토바이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소리 못 듣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요. 불편해도 꼭 보청기 끼고 다녀요. 라고 길게 쓰고 싶지만 실제 종이에 쓴 것은 차, 오토바이, 꽝, 사고, 다쳐, 보청기, 꼭 7단어가 전부다.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지만 할매는 눈을 꿈뻑꿈뻑거리며 이면지를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알았다며 내 어깨를 토닥토닥하고는 진료실을 나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환자 몇 명을 더 만나고 목이 더 칼칼해져 물을 2-3잔쯤 마셨으니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대기실이 잠시 조용해진 사이 진료실로 들어온 직원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누런색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다. 안에 든 것은 붕어빵이다. 언제 나가서 사왔대? 아니요, 아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 할매 기어코 붕어빵 파는 아저씨 성대까지 아작을 내셨겠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다. 며칠 후 병원에 온 할매한테 아니, 다리도 아픈 양반이 그냥 살살 집에 나가지 뭘 그런 걸 다 사다 놓고 그래요? 라고 하면 뭐라고? 되물을 게 뻔한 할매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또 소리를 질러야 할 게 뻔해 미리 피곤해진 탓이었을까? 늙음에 적응해 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조금은 서글프고 또 조금은 따뜻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을 한참이나 호호 불어대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괜찮아, 안 죽어. 나 요즘 머리가 멍하고 기운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안 죽어. 우리 애가 오늘 소아과에 다녀왔는데 계속 열이 나네. 응급실 가야 하나? 열이 얼마나 높은데? 38도 왔다 갔다 해. 애가 처지고 힘들어 보여? 아니, 그렇진 않아. 괜찮아, 그럼 안 죽어. 내일 아침 소아과에나 데려가. 아빠, 배 아파. 설사 2번. 약 먹어. 배 아픈데. 걱정 마, 안 죽어. 약이나 먹어.
응급실에서 죽고 사는 사람들을 매일 목격하던, 심지어 그 죽음과 소생의 과정에 아주 깊이 관여하던 젊은 시절의 내게 죽음은 버거킹 와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개입했던 생존과 죽음은 길어야 몇 시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분 안에 결정되는 일이 흔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햄버거를 주문하고 쟁반을 받아드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했다. 응급실은 선착순으로 진료하는 외래 진료의 개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우선인 곳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특수한 공간이기에 진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위급 상황도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모든 환자를 동시에 케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는 늦게 도착해도 가장 먼저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 반대로 먼저 접수했어도 상대적으로 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은 환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보다 조금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할 때 내 기준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가였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나 보다. 친한 지인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의학적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올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아프다고 할 때도 내 대답의 끝은 늘 그랬다. 괜찮아, 안 죽어. 이 말 속에는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라며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이 말은 나만의 판단 기준에 맞춰진 이제 결론이 났으니 그만 이야기하자라는 다소 이기적인 마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응급실에서 동네 의원의 진료실로 옮겨오고 난 뒤 더는 내 눈앞에서 죽고 사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어느새 내 진료의 우선순위는 100% 선착순이며 증상의 경중을 따지는 일 역시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경중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저 내 눈엔 괜찮아, 안 죽어의 환자들만 있었으니까. 매달 혈압약을 받으러 오던 할매가 오늘은 감기로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진료가 끝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나 살짝 찔러본다. 아니나 다를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쇼미더머니 파이널 진출자로 빙의한 할매가 속사포와 같은 폭풍 랩을 발사한다. 비트도 안 줬는데. 20살도 안 되어 얼굴 한번 못 본 남자한테 시집 온 것으로 시작한 그녀의 가사는 밤낮 없이 무한 반복되던 집안일과 농사일을 지나 5남매를 낳고 키우고 출가시키고 손주들까지 봐줬다는 예측 가능한 스토리로 이어진다. 어느새 요즘 어깨며 허리며 다리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후렴부에 이른 랩은 마침내 팔자 타령이라는 끝도 없는 도돌이표 구간으로 들어선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 고생한 것도 모자라 8순이 넘도록 밭일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할매, 이제 일 그만해요. 집구석에 영감이랑 나랑 둘만 있는데 누가 해 저걸? 몇십 년을 그렇게 일만 했으니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올해 할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밭을 나가요. 거기서 뭐 이 나이면 이제 그만 가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약 드셔도 기침 계속하면 다시 오세요. 아이고, 이놈의 팔다리.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밭에 쪼그리고 앉아 누가 시키지도 않은 호미질을 하고선 다리가 아프다며 아이고 소리를 내는 저 할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한 이 상황에 까닭모를 신경질이 난다.
아니, 어쩌면 허리 굽은 노인네한테 하루 종일 밭일을 시킨 그 빌어먹을 열무모종한테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이 지리멸렬하고 답 안 나오는 대화를 그만 끝내고 싶었는지도. 할매, 왜? 괜찮아, 안 죽어요. 문득 치밀어 오른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간만에 나의 오래된 유행어가 튀어나왔다. 내 말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할매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허벅지 주무르던 것을 멈추고는 별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진료실을 나가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며 오, 아직도 이 말이 먹히네 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진료실을 나서려던 할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인사를 하시려나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마주보는데 할매가 말한다. 다 죽어, 사람은. 아니, 내 말은 팔다리 쑤시고 아픈 게 당장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였는데. 주절주절 변명할 틈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을 만큼 말문이 턱 막힌다. 내 말이 맞는지 할매 말이 맞는지 따질 이유도 겨를도 없다. 안 죽는다. 그러나 다 죽는다. 이제 내게 죽음은 눈앞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 빨랫줄처럼 늘어진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목격하지 못하는, 아니 내가 목격할 수 없는 일에 가깝다. 이제 나와 엮이는 죽음은 더 이상 분단위로 조리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가 아니라 최소한 시장통 순댓집의 오소리 국밥이나 추어탕집에서 반찬으로 내주는 묵은지 정도가 된 건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이미 국밥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놓고는 여전히 습관처럼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오지도 않을 음식에 스스로를 재촉하며 바쁜 사람 마냥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 뭐 가끔 국밥집에서 햄버거를 달라고 하는 바보짓을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배워야 하니까. 기어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대로 된 순댓국을 주문하고 옆 테이블 아재들과 요즘 경기가 진짜 말이 아니여 같은 소리나 짓거리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 나오면 그저 호호 불며 맛있게 먹으면 될 일 아닌가. 만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여전히 고된 밭일을 척척 해내는 나의 튼튼한 선생님들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 밥상이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배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생명연장의 계단. 내가 운영하는 병원은 흔하디흔한 동네 작은 의원으로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다. 층수가 낮은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당연히 병원까지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야 한다. 어르신이 워낙 많이 오시는 곳이라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인사는 대부분 어이구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병원 문을 연 초반에는 긴장, 짜증, 예민함의 연속이었기에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계단 올라오느라 죽을 뻔했네 라는 어르신들의 투덜거림이 신경 쓰이다 못해 짜증스러웠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들어오는 노인들마다 저 소리를 하는 통에 결국 참지 못하고 폭주한 때도 있었다. 그렇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1층에 있는 병원이나 엘리베이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못된 소리를 짓거리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그 하소연이 나 힘드니까 좀 알아줘잉 하는 그저 단순한 엄살에 불과한 것을 알기에 아 많이 힘드셨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답이라고 했던가.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계단 잘 올라온 걸 보니 최소 20년은 더 사시겠네 라는 웃기지도 않은 농담도 하게 되었다.
만 79세니까 우리 나이로 딱 80이 된 할매 한 분이 그 계단을 올라오신다. 신부점과 천식이 있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들리는 거친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할매다. 굳이 검은 헬멧과 망토를 보여주지 않아도 특유의 인공호흡기 같은 숨소리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내는 다스베이더 같다. 할매가 오늘은 설사 때문에 왔다. 당신 말로는 설 명절 때 이것저것 처먹어서 그렇단다.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 설사약 3일분을 처방한다. 그런데 처방전을 손에 쥐고 나간 할매가 처음보다 더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다. 뭐 왜요? 또?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내게 할매는 쉬익쉬익하는 거친 숨소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니까 원장님한테 새해 인사를 안 했어. 겨우 그 말을 하려고 헐떡거리면서 저 계단을 다시 올라온 거냐고 물으니 숨이 차서 대답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순간 나도 모르게 무모한 이 할매의 손을 잡고 또 한마디 하고야 만다. 아이고, 우리 할매 하루에 2번씩이나 계단 올라오는 걸 보니 앞으로 40년은 더 사시겠구먼. 할매는 숨이 더 차서 그런 건지 웃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좋아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침을 해대며 연신 손사래를 친다. 발그레한 할매 볼을 보며 나도 웃는다. 물론 마음속으로. 비밀. 할매, 이 약 드시고도 덜 나오면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 월요일에 꼭이요. 에? 내일? 아니요, 약이 3일치예요. 오늘부터 금, 토, 일 드시고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 토요일? 아이고 할매,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월, 요, 일. 책상 위에 달력을 손으로 짚으며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 그제야 할매가 월요일이라고 말한다. 내가 할매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달력을 짚어줘서 알아들은 건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차트에 보청기라고 써놓은 할매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걸까? 혹시 오늘 보청기를 안 끼고 오신 거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려면 또다시 소리를 질러야 한다. 궁금하지만 참는다. 내 성대는 소중하니까. 나는 말없이 검지를 펴서 내 귓구멍 근처에 대고 몇 번 누르는 신용을 한다. 그제야 할매는 내 생각을 알아챘는지 큰 소리로 대답한다. 보청기 안 꼈냐고? 그거 이제 다시는 안 낄 거야. 계속 이상한 소리 나고 영 안 좋아. 보청기 맞춘 곳에 가서 조절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복잡한 내용의 손짓은 내가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영역이다. 나는 다시 차트에 메모를 한다. 보청기 사용 안함, 아드님 내원 시 세팅 조정 권유. 가만히 있어보자. 월요일에 다시 오기로 했고 보청기에서 삐 소리가 나서 이제 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이 할매 왜 안 가고 계신 거지? 오늘따라 열일하고 있는 나의 검지손가락을 다시 펴서 접수대 쪽을 가리키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할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못 알아들으신 걸까? 이제 처방전 받아서 집에 가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매가 연신 부스럭거리며 자신의 가방에서 시커먼 비닐봉투를 꺼낸다. 이거 먹어. 뭔데요 이게? 먹으라고. 할매 드세요. 이거 떡이야.
질문과 답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가? 떡을 사왔으니 맛있게 먹으라는 소리 아닌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할매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고맙다는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매가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가까이 오더니 내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기 때문이다. 많이 못 사서 떡 몇 개밖에 없으니까 언니들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 먹어. 정말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러더니 조용히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모습을 애써 유지한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진료실을 나간다. 순간 겨우 초보 단계에 접어든 나의 검지 대여법을 나날이 발전시켜 할매한테 꼭 전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 병원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100데시벨짜리 귓속말은 우리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해서 너무 아프지 않은 한 되도록 참고 잘 안 가는 편이었는데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 어쩜 제가 비교적 여유롭게 잘 대처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되도록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